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도 아니죠? 그런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하고 싶은 말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OTT 빅뱅이다.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요즘 많이 쓰시죠? 그런데요, KT는 드라마 100개를 만든다. 여기 보시면 국내 방송 통신 통틀어서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을 투자한답니다. 드라마 100개를 제작하겠답니다. 경쟁이 붙은 겁니다. 넷플릭스 독주에 맞서겠다. 자체 콘텐츠로 승부를 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대선 전초전이 된 박영선, 오세훈 빅매치. 드디어 대진표가 결정이 됐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보선, 여기 뭐 이렇게 선거 때마다 통상 쓰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벼랑 그 승부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오세훈, 안철수 꺾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여당 박영선과 진영 대리전 양상이다. 이번 선거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라 진영의 격돌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 따라서 한쪽은 치명상, 한쪽은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분석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판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민걸, 이규진 1심에서 집행유예, 유죄한 게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법원은요, 재판 개입 등 직권 남용이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대한 첫 유죄 판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3년 연속 불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은 인권 내세우며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에 복귀했는데 우리는 계속 불참을 하고 있다. 뭔가 좀 엇박자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이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격언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이 다뤄질 겁니다. 첫 번째는요, 수성이냐 수복이냐. 뭔가를 지키는 쪽,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빼앗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보궐선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김종인의 벽. 그렇다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벽이 됐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일까요? 요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민간 대 공공입니다. 요즘에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양쪽의 어떤 상대에 대한 공격, 뭐 방어, 그리고 어떤 뭐 이 진영 간의 대결 뭐 이런 게 주로 초점인데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좀 집중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압류된 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금, 벌금해서 200억 원 넘게 지금 부과가 된 상태인데요. 그 돈이 미납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 그리고 보궐선거 이야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방금 전에 키워드에서 봤던 제목이 달려있네요. 수성이냐 수복이냐, 그리고요 이 밑에 작은 글자로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대 오세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이렇게 격돌을 하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요. 7년 만에 여야 1대1 맞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그리고 여기 반응이 나와 있죠. 박영선 후보, 오세훈 낡고 실패한 시장이다. 어제 딱 견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정권 교체의 길 열겠다. 이런 또 각오를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오세훈 후보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가슴 누른 돌덩이를 걷어내 중도 확장에 총력하겠다. 10년간 가슴 누른 그 돌덩이, 그거죠. 스스로 사퇴한 거죠.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어떤 이 서울시민 상대로 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뭐 개봉도 못 해보고 열어보기도 못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10년 전입니다. 그게 지금. 이 가슴 누른 돌덩이를 이제야 걷어내게 됐다. 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여당 최근에 본인에 대한 공격을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규정했어요. 여기에 굴복 안 한다. 이러면서 무상급식 사퇴 족쇄를 끊고 부활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된 대선 국면 야권 재편의 키맨, 핵심이 된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야권 단일 후보 발표 모습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이야기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같이 하시죠. 예, 천천히 뒤에. 안에 들어가서 발표하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기 실장님.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여전히 계십니다. 자, 어제 이 모습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반응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오세훈 대자 그러니까 비판을 한 성명이죠. 여기 비난 성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약간 공격을 한 성명이에요. 8개를 내놨다는 거예요. 8개를. 그러니까 굉장히 견제했다는 거죠.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다. 총공세를 벌였다. 이렇게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위기를 느낀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중도 확장성 그리고 제1야당이라는 점 이런 거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후보일 수 있다. 기사는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죠.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의 열일할 후보인가 아니면 딴일할 후보인가. 자, 지금 여야 후보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요 그에 더해서 만약에 LH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밝혀주시죠. 예, 대통령의 집권 5년 차 집권 여당의 선거는 원래 어렵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또 심판론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건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려운 선거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LH 투기 의혹 사태가 터져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정말 그 신념과도 같이 여겼던 공정의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노력해도 어려운 국민들의 그 영린을 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것이 정권의 비리는 아닙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정권의 관리 책임으로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 LH 투기 의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회초리를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초리를 회피하거나 또 덜 맞으려고 한다면 국민들 금방 알아보십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또 이게 너희가 다 잘못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야라고 예.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은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하면 예. 국민들께서는 이게 서울시장 인구 1,000만이 사는 수도 서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 심판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다. 그리고 LH 투기 의혹도 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예. 이 전염병 이후에 서울 시민과 서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확신은 갖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LH 투기 의혹 등 회초리를 저희가 얼마나 잘 맞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휘초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어떻겠느냐 질문하셨지만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잘 됐다. 저희가 잘 맞으면 예.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화위복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악재가 좀 불거진 거잖아. 아주 약간 당황스럽겠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까요?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 그러나 박영선 후보마저도 예. 정말 국민께 뭐 억울하다, 섭섭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태도보다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태도, 자세, 발걸음을 보이면 국민께서는 용서해 주실 준비가 돼 있고 예. 회초리지만 회초리는 결국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혼낼 때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혼내시지 않거든요. 예. 예, 시민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아주 그냥 지금 상황,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안에 당 분위기, 그리고 어떤 그래도 어렵지만 어떤 기대 뭐 이런 것까지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김병민 교수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려볼게요. 서울 지역의 경우 사실은요 25개 구청장 가운데 24자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곧 이른바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 조직력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 예. 이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보병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2006년 지방선거를 보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25개 구청장 중에 전부 25개 구청장은 한나라당이 석권합니다. 서울시의원 100명이 넘는 서울시의원을 한나라당이 가져가게 되죠. 예. 그로부터 치러지게 되는 4년 뒤의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쓰나미 같은 태풍이 불고 나면은 이러한 보병전 그리고 조직력 같은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당시 25개 예. 구청장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던 정력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유례 없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지게 되는 선거이고 예. 조금 전에 과거와 미래의 대결 구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거로 지금 규정질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 부동산 정책의 모든 실정을 사실상 박영선 후보가 한 몸에 받고 치르게 되는 선거입니다. 예. 부동산 실정과 선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결국은 민심의 무거운 이런 태풍 같은 쓰나미 속에서 치러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탄탄하게 갖춰진 조직력이라도 예. 이런 부분들이 민심을 이겨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대결을 박영선 후보는 이제 프레임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게 오. 오세훈 후보가 수년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미래라는 책을 내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이 서울, 우리 국가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설파한 적이 있거든요. 예.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게 되는 부분들을 과거로 규정짓고 이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가게 되는 규정을 아마도 야당에게 국민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선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프레임 구축에 대해서 한 번쯤 남은 보름 동안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민주당 소속이신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병민 개헌교수 두 분 말씀 들어보셨죠? 좀 각각의 정당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어렴풋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어제 사실 주인공은 오세훈 후보였죠. 야권 단일 후보로서 굉장한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조명의 한 옆에, 그 옆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인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패배 승복한 안철수. 그렇습니다. 어제 뭐 승복하고 도움을 주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요.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연락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공동 뭐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걸 맡기로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어제 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일단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멈춘 거고요. 근데 다른 쪽에서 계속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한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4월 7일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승복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좀 설명합니다. 어떤 과정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서 멈추지 않는다를 강조합니다. 꿈과 각오 그대로다.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고배 마신 안철수. 양보 2번, 패배 3번.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 숫자가 나오는군요. 외롭고 힘들어도 안 멈춘다. 이것이 대선 쪽으로 가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결과 발표 4시간 후 회견했습니다. 방금 확인해 보셨습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 이걸 강조합니다. 뭔가 원칙을 지켰고 과정이 좋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 선거를 도우며 제3지대 규합 또는 국민의힘으로의 합당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행간을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최영호 후보. 네. 꿈과 과거 버리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 그리고 뭐 단일화 과정 굉장히 좋았다. 이런 취지의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근데요, 양보 2번에 패배 3번인데 예. 그게 한쪽 진영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 양보와 뭐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 번 더 물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어제도 글쎄요. 정체성과 관련돼서 좀 해석이 될까요? 새로운 정치, 새 정치 얘기를 다시 꺼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렇죠. 새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 국민들이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못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제 선거에 선대위원장으로 돕겠다는 뭐 의지는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지고요.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 쪽에서는 정계 개편이 큰 폭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위치를 갖고서 해줄 거냐. 예. 이게 안철수 뭐 전 대표의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방향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안철수 이 전 대표가 계속 혼자서 예. 뭐 수성을 하고 또 뭐 성대의 당을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른 당과 야권이라는 큰 물에서의 녹아드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분명 안철수에게 다른 길이 분명히 열릴 것 같고요. 뭐 이 정계 개편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예. 물리적인 화합이 아니라 그건 진짜로 화학적인 이제 화합이 되는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안철수의 길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영호 고문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 안개 속이다 이런 표현이 같은데 제가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네. 안철수 후보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 또는 합당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거에서는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거는 확실히 입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당 또는 합당. 예. 요번에 이제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첫 번째 제안한 게 뭡니까? 입당해서 들어오라 경선을 그랬죠. 치러. 들어와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장은 여기인데 왜 바깥에서 하느냐. 문을 한번 열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문을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은 어쨌든 간에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금 질문하신 문제는 예. 분명히 입당은 하는 절차는 분명히 밟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여권의 시각으로서 안철수 후보 지금 앞으로 행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로 보십니까? 뭐 본인은 도전히 멈추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인이 안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멈추게 해드릴 수도 있죠. 네. 멈추게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철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오세훈 전 시장을 앞섰지만 결국에 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를 좀 걷어들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선을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한 발 성장은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면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결국에는 서울시장 나오실 줄 알았어요. 본인이 선택이 되지 못하면. 근데 예. 결과를 승복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치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수 접자라는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곧바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뭔가 좀 발전했다고 보신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특징이. 그러니까 축소지향의 리더십이 있고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제 철수의 정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축소지향의 리더십은 어떤 의미입니까? 축소지향의 리더십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그 것 내용은 같은데. 얼마 전에 오세훈 후보도 토론회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예.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세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민의당에 흡수되거나 두 번째로는 그냥 자체 소멸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에게 접근을 해서 예. 제3 세력을 규합을 한 다음에 덩치를 키워서 국민의힘과 합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굉장히 이 단계가 복잡하네요. 그거. 지금 시나리오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김병희 교수께는 네. 이거 짧게.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뭐 입당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능성은 지금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철수 후보가 선거 때 토론회를 통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었죠. 전격적으로도 제안한 바도 예. 있었고요. 어저께 저녁에 오세훈 후보랑 통화를 하면서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이었던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모두 손잡고 함께 화합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선거를 잘 치러내고 국민의힘의 승리로 귀결되고 나면 안철수 후보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의힘과 통 크게 화합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안철수 후보의 판단에 오판이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으로는 국민들이 마음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오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에 언론 일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 진영에 있는 안철수만이 유일하게 예. 야권의 유일한 주자로서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한 명의 후보로 압축되기까지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오세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되고 나서는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누가 돼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LH 사건의 파동도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교차 국면에 넘어가면서 예. 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의 판단 속에서는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들의 오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도 힘을 보태고 더 큰 덩어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구심력의 역할을 할 때 안철수 대표에게 더 큰 정치적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하면서 지금 두 분이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요, 요 뒷부분에 좀 준비돼 있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오세훈, 세훈, 김종인 내 역할 90% 했다. 이제 10% 남은 거 이거 선거 국면에서 역할 하는 거다. 그리고 4월 8일 집으로 간다. 더 이상 뭐 없다 나는 역할. 보궐선거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게만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다른 역할,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내에서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악역 덕분에 오세훈 후보가 부각이 됐다. 이 악역은 안철수 후보를 향한 악역이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이 아래로 가겠습니다. 밑줄이 거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김 위원장이 줄곧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각을 세우며 악역을 자처한 덕분에 주인공 오 후보가 더 돋보일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아무튼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로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뭐 이 서울시 시장 선거대책본부를 이제 저희 오세훈 후보가 다시 형성을 하면은 거기에 저 안철수 후보를 모셔올 수 있겠죠. 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본인이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이 일각에서는 비대위 연장론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내가 결심할 사항이니까 얘기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고 저희가 가능성이 아마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거 보셨죠? 약간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스타일 갖고도 또 약간 문제를 삼기도 했었는데, 자, 지나간 과정을 돌이켜 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어떤 카드를 던집니다. 제안을 계속하죠. 그때마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카드를 그냥 잘라내거나 뭐 던져버리거나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 후보가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야권 후보 원샷 경선합시다. 그러니까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소리? 3자 구도에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그냥 받아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월 중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안철수 후보. 그러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이미 시간 다 지났는데 3월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3월 했잖아요.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얘기를 하죠. 그러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당 아니고 그냥 입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당은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돼서 언론에서는 김종인의 벽에 막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김영인 교수. 네. 김종인의 벽. 그러니까 오세훈의 벽이 아닌 김종인의 벽에 막혔다.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의 대표라면 그 당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지상 절대의 과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조금 과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당을 끌고 가는 대표 입장에서 이 당의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줄곧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 당시는 후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에 제안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생각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중심으로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 중심 구도로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더 어려운 국면에 놓일 거다라면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써왔던 건데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 과거 이승만 정부부터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정치 순간순간에서 이 정치적인 현상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근거가 뭡니까라고 얘기해도 김종인 위원장이 믿는 절대적인 이 데이터는 결국 본인의 감이거든요. 정치적인 감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구도의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을 거라 확신하고 국민의 힘이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변화 혁신하면서 상승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3월 달까지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중심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을 지난 1월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에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더 든든하게 힘을 모았으면 훨씬 더 쉽게 안철수 후보를 끌어당기는 선거가 됐을 텐데 당내에서의 의견들이 조금 분분했던 터라 이 내용을 이겨내면서까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결과적인 승리를 통해 오세훈 후보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당내 모든 구성원들과 안철수 대표까지 함께 야권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르고 이제는 그 다음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어떻게 야권을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김종인의 벽이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셨어요? 벽이라고 보죠.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계 은퇴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안철수 대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래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나만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 이른바 보면 마크맨. 다른 사람을 안 막는데 유일하게 나만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도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술을 부려보는데 고소 앞에서는 기술이 통하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기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핵심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기술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에서는 여러 가지로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벽으로 느껴질 거고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관련돼서도 본인이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지만 비대위원장으로 남아있는 한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선과 관련해서 뭔가를 모색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가 계속 있게 되면 쉽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덩치를 키워갖고 와서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입당을 하더라도 그 키워진 덩치를 가지고 자기가 핵심이 되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그냥 두고 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는 것을 안철수 대표도 직감적으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거의 매일 아침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약간 답하기가 국민의당 입장에서 약간 좀 모호하거나 곤란하면요. 뭐 꼭 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고 보면 알아.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두고 본다고 얘기한 것 중에 실제 또 이렇게 실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좀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얘기를 같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 영상에서도 보궐선거 이후의 역할 뭐 이런 질문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사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보수 재편 윤석열 포섭 총대를 매는 건가? 대선 주자 영입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본인은 뭐 앞으로 역할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권에서 역할이라는 게 본인의 의사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윤석열 포섭 이 부분을 지금 이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최영호 고문님. 뭐 비대위가 뭐 연장될 것인가 아니면 뭐 당대표에 추대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분분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자,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 대선 주자로 영입하는 부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설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100% 나서시겠죠. 100%라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정권 심판론이 나왔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의 가장 앞에 상징적인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후보로 뭐 영입한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 이미지를 지금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목표물이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분명히 뭐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분명히 어떤 루트라든지 서로 끈을 갖고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4월 8일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가 있겠다. 예, 집에. 예, 정계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어디 가 있는 데는 거취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아, 나 그 집이라고 집에 밝힌 부분을 보신 거예요, 지금 예, 그 부분을? 예, 아니 집에 가 있겠다 이게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연락하려면 집으로 와야죠. 아, 집에 가 있겠다는 거는 예. 집으로 오라는 뜻이에요? 예, 아니 수많은 분이 정계 은퇴할 때면서 자기 거취 밝힌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늘인가요? 5.18 묘지 가시잖아요. 광주를 방문합니다. 네. 다 지금 수를 두고 계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의 뭐 포섭이라든가 어떤 관계의 뭐 수립 이거는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광주를 방문해서 5.18 민주묘지 여기 참배 예정이에요. 오늘도 아마 이 내용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뭔가 야권 후보 단일화 결정된 다음 날, 아니 광주시장 보궐선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 여길 간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또 해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요.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 가능성부터 좀 먼저 진단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긴장되는 일인가. 이것까지 답해 주세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희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당은 다르지만 명절 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하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존경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몸담아왔던 자기 진영의 어떤 정치 논리 이런 걸 떠나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국민을 위한 화두 메시지를 정확하게 진보의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가셔서도 우리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합의가 덜 된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국민의 삶의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측면 하나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존경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고민은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문제도 그런 시각으로 볼 거고 안철수 대표의 문제도 그런 시각으로 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행보를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이 등장한 것도 아마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될 건가를 한번 검증은 스스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김종인의 그런 어떤 시험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만나기는 만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수혈해서 국민의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실 분이에요. 시험은 보되 정말로 안철수를 검증했듯이 우선 내 방 안에서 내 식구 중에서 키울 사람이 있는가가 먼저지 밖에 사람을 데려다 키울 생각하는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보긴 하겠지만 가혹한 시험 문제가 윤석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통과가 되면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통과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거기에 방점을 두셨네요, 그럼. 김병민 교수.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별의 순간이 딱 한 번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고 그 별의 순간에 대해서 윤 총장에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다들 대서특필에서 그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4월 보궐선거 전에 과연 총장직을 그만두겠는가라는 전망 속에서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윤석열의 3월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한 적이 있었고 윤 총장이 전격적으로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왔죠. 예. 여론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사람들도 많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정치를 하겠다는 반증 때문에 오히려 윤 총장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만두고 나오고 칩거해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대권 주자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긴 뭐 별의 순간을 잡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를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통해 풀어낸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과정들 공통분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개혁 과제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난 기간 동안 이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개혁 과제들이 입법화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거를 대통령 선거로 가는 국면에서는 미래 권력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둘 간의 궁합들이 꽤 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출제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뭐 한쪽은 문제 풀었다, 어림없다, 문제 못 푼다 지금 이렇게 전망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분석과 전망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후보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부동산 관련 논란들이 있죠.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도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설명, 해명을 좀 내놨거든요. 먼저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영선 후보께 촉구합니다. 패배했지만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야당이 공격할 걸 공격을 해야지. 공격거리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이라든가 부산 박형준의 LCT 문제라든가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못되고 이러한 정치 공세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공격을 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아주 나쁜 의도의 공격이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뭐 부동산 땅, 뭐 아파트, 뭐 이거 관련된 뭐 양쪽에 있는 공방이죠. 그동안 오갔는데 그 대해서 어제도 이런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그중에서도 공급 대책입니다.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박영선,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다. 오세훈, 규제 없애고 용적률 완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급 확대에는 한 목소리인데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공약을 보면은 박영선 후보는 공공개발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뭔가를 한다. 토지 임대부 이런 거에 좀 그런 게 좀 반영돼 있죠. 그리고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민간 개발 쪽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공급은 두 후보 모두 한다고 하지만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요. 누가 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이런 거 좀 푼다, 허용한다. 뭐 이런 부분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막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통 분모가 좀 있어요. 다음은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두 후보의 이 부동산 관련 공약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1번 컴팩트 도시 대전화 이런 거 있고요. 이 부분이 좀 관심이죠. 이 아랫 부분입니다. 5년 내 공공주택, 여기 이제 공공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30만 가구 공고, 그리고 평당 1,000만 원 반가 아파트. 역시 반가 아파트도 이게 공공이죠. 이런 게. 반면에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요.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민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규제 폐지, 그리고 5년간 36만 가구. 두 후보가 제시한 공급 물량이 엄청납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웬만한 신도시 몇 개를 합한 규모예요. 사실은요. 뭐 이런 공약들을 좀 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해보겠는데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신 박수현 전 대변인과 김병희 교수께 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각각 이 자당 후보의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예.
뭐 공약은 다 이제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을 4년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문재인 정부만 부동산 정책을 26차례 한 게 아니라 그때도 제가 원내 대변인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왜 부동산 정책을 28번씩 발표를 하고도 이러냐라고 하는 논평을 뭐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때도 부동산 정책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선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선진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보면 왜 선진국은 공공의 비율이 20%가 넘는가? 우리는 지금 한 6, 8%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주택에서 공공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 주택 공급률이 104%예요. 이미 넘었어요. 주택은 이미 찼습니다. 그런데 왜 실소유주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이 어려울까?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어주느냐의 문제지 공급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이런 전체적인 구조하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건 뭐 틀림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공공성이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민간도 제가 인정할 수 있지만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어때야 되는가를 서로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합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TV 토론 과정, TV 토론이 좀 열릴 거거든요. 그때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치열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께서는 오세훈 후보의 공급 대책. 일단 뭐 어떤 게 방점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핵심은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의 강점은 5년의 서울시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1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황된 공약하지 않겠다. 시장이 됨과 동시에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조례상으로 묶여있는 용적률 문제 완화시키면서 재건축 재개발 꽉 막혀있는 규제 확실하게 풀어내면 지금 서울 도처에 가면 충분하게 재건축 연한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주도의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번 LH 사태를 바라봤듯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공적 신뢰가 땅에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얘기했던 이사 대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희망들이 좀 꺾여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생주택을 얘기합니다. 토지는 정부가 사서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그 토지를 임대해서 여기에 대한 주택을 짓고 이를 서울시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상생주택을 얘기했고요. 우리 서울 도처에 가보게 되면 여전히 오밀조밀 모여있는 주택가에서 주차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모아서 모아주택을 만들고 도시명 타운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주택정책이 시급한 전환 1년 안에 가능하다는 공약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교수의 약간 이 양쪽 후보, 각각의 자당 후보의 어떤 정책에 대한 핵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최양호 고문께서는 정리 좀 해주시죠. 각각의 장단점 좀 짧게 아주 핵심을 좀 짚어주세요. 장단점이 어디 있는 건지. 뭐 두 분 다 지금 뭐 30만 원, 36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1년 반짜리 지금 시장을 뽑는데 너무나 큰 목표를 내셨기 때문에 이게 실천 혹시 가능한 다음 재선까지 염두에서 낸 공약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거를 밝혀야죠. 그러면 이 30만 원, 36만 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제 활성화가 두 분 다 공약의 뭐 중심축입니다. 근데 현 정부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상반돼 있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역할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서울만 어떻게 이것을 갖고 갈 게 아니라 서울이 되면 수도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국토의 이용에 관련된 법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부분도 지금 조금 공약에 담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처가 많아요. 그러네요. 등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뭐 걱정하신 분이 공정 아닙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잘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돼야지 이것들은 너무나 큰 그림을 지금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밀한 어떤 실천 계획이 붙지 않는 한 진짜로 뭐 공약 심지어는 비리공짜 공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수십만 호 공급 이런 공약인데요. 정말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냐 이거죠. 구체적인 걸 설명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조가 필수인데 그런 거는 다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사안도 좀 보궐선거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좀 다뤄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에 의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등판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이제 SNS상에 어떤 글을 올린 건데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약간 이렇게 추모하는 글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약간 반발이 있어요. 그리고 박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게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여당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돼 있고요. 정의당은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라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박영선 후보도 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 저는 그 임종석 실장님하고 최근에는 거의 연락한 적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치러지는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피해자를 겨냥한 노골적인 2차 가해로 임종석 씨 참으로 몹쓸 사람입니다. 조대니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논평이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네요. 그 선거가 임박하니까 뭐 이거를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갑자기 올린 이유가.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꼭 지원하려는 마음만은 아니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2차 가해를 하려는 목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행정가로서의 가져있던 그 치적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졌던 자세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강조했을 이른바 하고 싶었던 것 공과를 같고요. 좀 봐달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선거가 마치 실패한 정치인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심판론처럼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는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약간 어떤 최근에 든 소회 이런 걸 좀 밝혔다. 구대니 변호사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셨고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피해자가 왜 스스로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서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임종석 전 시장이 고민했으면 저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없죠. 더군다나 선거 국면에서 박영선 후보도 어제 그 방송 토론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입장 같은 모습이 비춰졌는데 지난번 피해자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 호소인 3인방 캠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을 사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선거 국면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도록 임종석 전 시장의 발언들이 이런 내용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임종석 전 시장도 그렇고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4월 7일 보궐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내고 행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4월 7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어려운 겁니다. 이번 선거 큰 판에서 이미
넘어가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예. 그 이후에 무너지게 됐던 민주당의 중심축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원내대표 선거 대권까지 가는 길목들이 있게 되는데 예. 여기에서 누군가가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지를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발 정치인들이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하고. 예, 지금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예. 1대1 대결이 굉장히 오래 7년 만에 열어지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를 집도끼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임종석 전 실장이 나와서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이 단어처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는데요. 저번 2018년도 선거를 보면 60%까지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의 지금 뭐 민주당의 어떤 조직력이 쫓아가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의도를 갖는 거가 먼 미래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로는 선거에 많이 좀 나와달라는 호소를 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권 반응 들어봤고요. 뭐 이것도 역시 저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아니라 벌써 뭐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박수현 전 대변인과 최영호 의원이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에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4명이 나왔어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이 두 분들은 후보잖아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 재보궐선거 기간 신변보호 대상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어떤 분이 신변보호 대상 같습니까? 4번입니다. 다른 분은 아니고요? 네. 아, 4번만? 왜 그렇습니까? 예, 뭐 또 후보도 당연히 그 선거 기간 중에 예.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예. 그러나 정식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신변 보호 상시 보호 대상 경찰에서 규정상 근거가 있는 거는? 근거가 있는 것은 예. 공당의 대표격인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인 대표격인 김종인 대표가 상시 법적 근거에 의거한 신변 보호 대상이다. 그럼 이 4분 중에 여기 한 명, 당대표 자격만 보호 대상이고 여긴 전직이니까 아니고 여기는 후보는 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는 누가 대상자라고 보세요? 지금 박영선 후보는 신변보호 뭐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부분 아닙니까? 뭐 그거는 뭐 근데 아무튼 이 네. 경찰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누구냐, 어떤 분들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뭐 신변보호 대상은 뭐 사실은 1번과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예, 후보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로 혹시라도. 인해서 예, 혹시나 이제 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관점이 달라요. 한 분은 당대표만 해주는 거다. 한 분은 후보가 더 중요하게 여기를 해줘야 된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1번은 후보고요, 4번 당대표인데 그럼 나머지 여기 전직 당대표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직이니까. 근데 여기 현직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죠? 여기 보시면 경찰의 규정상 당대표는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대행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재보궐선거 이 후보는요. 서울시장만 해줍니다. 부산시장 등 다른 지역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감안해서 경찰에서 정한 규정이랍니다. 그러니까 1번과 4번입니다. 두 분 다 틀리셨네요. 틀린 게 아니고 절반 맞은 거 아닙니까? 50% 정답률이요. 우리 저 박수현 대변인하고 저는 예. 한 몸입니다. 한 몸. 섞으면 맞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규정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공당의 대표는 재보선 기간 동안 신변보호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기사도 오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뭐 다 합해서 189억 원 미납입니다, 지금.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집 압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공매에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자택 공시지가는 약 28하고 시가는 한 30
한 5억, 뭐 30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자, 이런 기사가 좀 있거든요. 조대지 변호사,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이고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말고도 돈 문제가 있죠. 예.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징역 20년 말고도 벌금이 180억이고 추징금이 35억입니다. 합하면 215억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이제 법원이 재판 전에 추징보전 청구를 해서 2018년도에 재산을 동결해놨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대법원 확정된 뒤에 재판이 확정된 뒤에 22일까지 자진 납부 기한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납부를 못하니까 이제 관련된 자택을 압류해서 이제 자산공사에 공매를 신청을 했고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추징금과 벌금, 이제 추징금과 벌금이 뭐 똑같이 돈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추징금은 이제 부당 수익을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 수익을 몰수하는 거고요. 벌금은 범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공매를 통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충분합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금액 자체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다 완료하기에는 좀 모자랍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환영 처분이라고 해서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못 냈을 경우에는 이제 예. 노역으로 이걸 대체하는 노역이요? 예, 대체하는 게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거를 이제 노역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형에서 이제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네. 노역에 들어갔다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요. 네. 지금 일단 검찰에서 이게 압류했다. 그래서 이 이제 돈과 관련 벌금, 추징금 얘기가 좀 오늘 기사로 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은요, 역시 이제 사회 분야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조국 전 장관의 딸 재판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 따라 입학 취소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제출한 보고서 검토 후 이번 주 중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입학 취소의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부산대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자, 조 변호사. 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그 교육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조국 장관의 딸이 조국 예.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관련돼서 이거를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느냐에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부산대 했었는데, 의전. 네, 예. 네, 의전을 취소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됐었는데요. 교육부는 대학 학칙에 따라서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했었고요. 이제 다만 교육부가 언급하기로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유은혜 부총리가 이제 이게 학교장의 권한이니까 학교가 선택을 하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바로 취소하는 건 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에 6월에 고등교육법이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예.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면 소급 적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장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를 따라서 보고 이제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칙을 정하고 일단 취소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해놓은 건가요? 김명희 교수는 어떻게? 지금 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건 2019년 법 개정이 된 것에 대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예. 저 기사의 내용에는 예. 교육부는 다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그러면 합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산대가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결정짓기에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학교로 미루게 되는 건데 그동안 대학 측에서는 재판 결과 끝까지 보겠다, 대법원까지 본다, 뭐 이렇게 알려준 거 학교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미루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지금 병원에 인턴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만약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의사면허가 박탈되게 되면 그동안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회적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부산대든 교육부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서로 책임 미루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아무튼 대학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본 뒤 이번 주에 뭐 입장을 또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만평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 기사가 있는데요. 만평을 다룬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실정 5.18 개헌군에 빗댄 만평, 한 언론에 이 만평이 실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많이 알려진 사진인데 여기에 빗대서 여기 뭐 종부세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몽둥이 위에다가 그런 걸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쪽과 아니 이건 표현의 자유 아닌가 이렇게 또 의견이 좀 맞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뭐 해석도 있고요. 아무튼 좀 논란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뭐 이런 기사도 오늘 실려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